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상권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소매점의 입지 대안을 확인하고 평가할 때 의사결정에 기본이 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 아래 글상자의 설명과 관련된 원칙으로 옳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고객의 입장에서 점포를 방문하기 용이한 심리적, 물리적 특성이 양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교통이나 소요시간과 관련된 원칙이다. 자, 이걸로 봤을 때 고객이 점포에 방문할 때 자, 이 교통이나 소요 시간, 그리고 심리적, 물리적 특성이 양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보면은 가용성의 원칙. 자, 가용성의 원칙은 내용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정답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2번 보충 가능성의 원칙. 자, 여기서부터 좀 봐주시면 되는데, 자, 이게 상호 교환을 하는 거죠. 상호 교환. 자, 누구를 하냐? 고객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이상의 점포와 고객을 교환하는 것을 보충 가능성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넥타이 가게와 셔츠 가게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셔츠 사고 넥타이 사러 갈 확률이 높겠죠? 넥타이를 먼저 사고 셔츠를 갈 확률도 높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보충 가능성의 원칙이라 보고요. 한번 고객 차단 원칙은 고객이 특정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그 고객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즉 고객이 이 C라는 고객이 A라는 도시가 있고 B라는 도시가 있을 때 B라는 도시로 가서 쇼핑을 하려고 할 때 이 A에서 이 C 고객을 끊어 먹을 수 있냐,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고객 차단 원칙이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동반 유인 원칙은 뭐냐? 자, 유사 업종의 소매점이라면 모여 있는 게 좋다. 자, 그럼 이거 집재성 점포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집재성 점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접근 가능성의 원칙. 자, 가깝거나 교통이 좋으면은 매출이 증가한다 라는 얘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로 점포 밀집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또 애매한 게 보충 가능성 원칙이나 이렇게 약간 동반 유인 원칙이라는 약간 반대돼요. 자, 내용을 보면은 지나치게 유사 업종이나 보충 가능 점포는 떨어져 있는 게 유리하다. 즉, 같은 업태의 업종이라면은 떨어져 있는 게 낫다라고 보는 것을 점포 밀집의 원칙이다. 그래서 차이점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7번. 아래 글상자는 입지의 유형을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거나 공간 균배에 의해 구분할 때 입지 특성들이다. 아래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고객이 구체적으로 구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방문하므로 단순히 유동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상권 자체에 고객 창출 능력에 의해 고객이 유입되는 입지 유형이다. 대충 느낌이 오고요. 니은, 유사업종 또는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한 곳에 집단적으로 모여 직접 효과 혹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입지 유형이다. 디귿, 도시의 중심이나 배후지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에 점포가 위치하는 것이 유리한 입지 유형이다. 자, 요 내용 보기 전에 제가 이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점포들의 형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심성 점포 보면은 이 심이라는 게 뭐냐? 중심의 심이에요. 중심의 심이다. 그래서 배후지 중심부의 입지에 유리한 점포들을 집심성, 심, 이 점포라고 하고요. 백화점, 대형 서점, 영화관, 보석점 이런 것들이 집심성 점포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집재성 점포는 뭐냐? 자, 동업종끼리 한 곳에 모여 입지에 유리한 거예요. 집재한다, 우리 모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먹자골목, 전자제품, 가구거리 뭐 이런 것들이 집재성 점포에 해당하고요. 자, 이 산재성 점포, 이 산이 뭐냐? 이 산은 분산의 산이에요.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작아 분산 입지해야 유리한 점포라는 겁니다. 즉 이발소나 세탁소, 목욕탕 이런 것들이 되겠죠. 상권 범위가 좁은 친구들이 이제 산재성 점포의 형태를 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간 균배의 원리는 유사 상품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있겠죠. 자, 이런 점포들이 맨 처음에 모여 있다가 경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점포 사이에 거리가 고르게 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은, 자, 시장이 좁고 교통비가 크면은 집심의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요. 시장이 크고 교통비가 낮으면 분산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같이 뉘앙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국부적 집중성 입지, 국지적 집중성 입지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동업종끼리 특정 지역의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에 유리한다. 즉 외곽에서도 우리 외곽 중심지가 있겠죠. 외곽 중심지에 입지에 유리한 것들, 종묘점, 석재점, 비료점 등. 자, 이렇게 뭐 화훼 이런 것들도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국부적, 국지적 집중성 입지에 해당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기억의 내용을 보면은, 자, 고객이 구체적 구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방문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봤을 때 생활형 입지는 편의품이니까 그렇지 않을 거고요. 적응형 입지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집심성전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아니겠죠. 자, 그럼 목적형 입지 두 개 중에 이제 4번 아니면 5번 두 개 중에 하나다라고 일단 기억은 목적형 입지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니은 보면은 자, 유사업종, 동일업종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직접 효과를 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했던 집재 모여 있는 거죠. 집재성 입지. 자, 니은도 둘 다 맞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도시의 중심이나 배후지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에 점포가 위치하는 것이 좋다. 자, 중심 얘기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 뭐다? 집심성, 집심의 중심이다 라고 봐주시면은 4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8번. 아래 그 상자는 허프 모델을 활용하여 어느 지역 신규 슈퍼마켓의 예상 매출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겠다. 기은, 니은, 디귿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신규 점포와 각 지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은 각 지역 거주자 신규 점포에 대한 땡땡에다가 각 지역의 땡땡 및 땡땡 슈퍼마켓 지출비를 곱하여 구해진다. 자, 그럼 내용 보니까 뭐 방문 빈도, 가구수 1인당, 가구당 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자, 인구, 가구수랑 1인당 요거는 서로 다른 내용이겠죠. 자, 각 지역의 가구수 및 1인당 슈퍼마켓 지출비를 곱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가구수면은 가구당을 곱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니은 디귿이 안 맞는 친구들을 한번 지워볼게요. 자, 이렇게 지워보니까 2번 아니면 5번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방문 빈도냐 쇼핑 확률이냐 기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신규 점포의 방문 빈도일까요? 쇼핑 확률일까요? 자, 그렇겠죠. 쇼핑 확률이겠죠. 왜? 우리가 방문을 한다고 해서 구매율을 무조건 한다, 100%라고 볼 수는 없겠죠. 방문을 한다고 해도 물건을 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쇼핑할 수 있는 확률, 이 구매 확률이 어느 정도 되냐, 요거를 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각 지역의 이제 인구수 1인당으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 가구로 봤을 때는 가구당 인원수가 뭐 4명에서 많게는 적게는 3명까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걸로 봤을 때 좀 더 세분화로 보기 위해서는 인구수를 보는 게 낫다라는 뉘앙스를 허프 모델이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번. 아래의 상권 분석 및 입지 분석 절차를 진행대로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자, 이건 정답 보고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맨 처음에 그럼 뭘 하냐? 자, 상권 후보지 선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상권 어디 갈지 정해야겠죠. 그리고 정했다. 그러면 이제 상권 분석 및 상권을 선정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상권에서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좀 더 동을 나눠보는 거죠. 우리가 뭐 강북구다라고 정했으면은 강북구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미아동으로 갈 거냐? 번동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입지를 분석하고 입지를 선정을 해줘야겠죠. 그게 다 끝났다면 이제 점포,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식하다면 뭐 상분, 입분, 점 되겠는데 요거는 내용을 읽으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외우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0번. 상권 분석 기법 중 유추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추법 시험 진짜 자주 나오죠. 유추법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추법 내가 한번 볼게요. 자, 신규 점포와 비슷한 점포를 선정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신규 점포를 낼 거죠. 그런데 나랑 비슷한 점포가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 점포를 선정해서 그 점포의 상권 범위를 추정하고 나한테 적용하는 거예요. 신규 점포에 적용을 해서 상권 규모나 매출액을 어느 정도 대충이라도 좀 추산해 보는 거죠. 그게 유추법이고요. 이 유추법은 신규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 이 서술적 방법에 의한 상권 분석을 하고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성이 유사하다면 굳이 같은 상권안이 아니어도 유추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자, 신규 점포 판매 예측에 활용되는 기술적 방법이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2번 유사 점포의 판매 실적을 활용하여 신규 점포의 판매를 예측한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3번 기존 점포의 판매 예측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4번 유사 점포는 신규 점포와 동일한 상권 안에 영업하고 있는 점포 중에만 선택해야 된다. 자, 이거 틀린 말이죠. 자, 유사 점포는 굳이 같은 상권이 아니어도 좋다라는 거고요. 자, 정답은 4번이고 5번 중요합니다. CST 지도를 활용하여 신규 점포의 상권 규모를 예측한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음 중 유추법과 관련이 없는 기법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CST가 자주 껴서 나옵니다. 근데 CST는 무조건 유추법의 친구다 라는 거 꼭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적 방법 안에 서술적 방법이 있는 거죠.
자, 31번 보겠습니다. 소매입지를 선택할 때는 상권의 소매 포화지수와 시장 확장 잠재력을 함께 고려하기도 한다. 다음 중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소매 상권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매력적이지 않은 소매 상권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RSI와 오태가 있네요. RSI와 MEP는 늘 같이 다녀요. 시험에 거의 뭐 매번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자주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RSI가 높고 MEP가 높은 게 가장 좋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공급이 더 적은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수요가 많은 상태라는 거죠. 자, 이거에서 보면은 자, 시장 기회가 많다. 시장 성장 잠재력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이 매장, 이 상권 안에 소매 점포가 숫자가 적어서 그런 걸 확률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성장 잠재력이 클 수도 있고 소매점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당연히 내가 창업했을 때 기회가 많겠죠. 왜? 수요가 높은 단계니까. 즉 RS와야 MEP가 높은 단계는 우리가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은 단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상권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32번 보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다수의 점포를 동시에 출점시켜 매장 관리 등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은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도미넌트 출점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도미넌트 출점 좀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출점할 장소를 일정 지역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점포를 세워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장소에다가 집중적으로 그냥 막 점포를 다 엄청 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도미넌트 출점이다. 도미넌트라는 영어 뜻이 뭐죠? 지배하다라는 거죠. 우월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을 우린 도미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미넌트 출점은 지배적 우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겠죠. 자, 그래서 이 도미넌트 출점은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자신의 제품 브랜드를 고객에게 인지시키고 경쟁사의 동일 제품과 차별화를 두어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면 결국 뭘 해야 되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과 같은 얘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3번. 점포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또는 점포 확장을 위한 증축 등의 상황에서 반영해야 할 공간적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 먼저 보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을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건폐율이 아니죠?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폐율은 뭐냐?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 면적의 비율이에요. 자,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100평이면은 건물은 뭐 20평이라 보면은 이 20평에 대한 그러면은 20%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건폐율은 20%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2번 또 보면은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로 건폐율을 계산한다. 자, 맞겠죠? 이 대지에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 거를 우리 건폐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두 개라면은 건폐율도 당연히 두 개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비율이 해당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 대신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을 건축 연면적이라고 한다. 자, 요 내용 건축 연면적은 대신에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건축 연면적이라고 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4번. 용적률 산정에서 지하층 부속 용도에 해당하는 지상 주차용 면적은 제외된다. 그렇죠. 여기 플러스 뭐 아파트의 주민 공동시설 이런 것도 제외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5번. 건폐율은 각 건축물 대지에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려는 것이다. 자, 그렇겠죠. 이 건폐율이라는 거는 100평이 있는데 여기 집을 100평으로 지으면은 너무 답답하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정보기술의 발달과 각종 데이터 이용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지도 작성 체계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의 결합체인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상권 분석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GIS 관련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GIS를 이용한 상권 분석에서 각 점포에 대한 속성값 자료는 점포 명칭, 점포 유형, 매장 면적, 월 매출액, 종업원 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자, 요 내용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우리 GIS는 이런 점포 명칭, 유형, 매장 면적, 월 매출액, 종업원 수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때 면, 선, 점의 형상들을 구성하는 각 점의 좌표는 X, Y 좌표 값들은 통상적으로 경도와 위도 좌표 체계를 기반으로 작성되는데
우수한 GIS 소프트웨어는 대체로 땡땡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고요. 자, 세 번째, 땡땡은 지도 지능의 일종이며 이는 개별 지도 형상에 대한 경도와 위도 좌표 체계를 기반으로 다른 지도 형상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다. 자, 즉 이 땡땡을 보니까 지금 경도와 위도를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레이어라고 하면 우리 포토샵에서 보면은 어느 섹션을 나눠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편집을 할 수 있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에서 레이어라는 것은 지도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서 격자 형태로 보는 것을 레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버퍼는 지도 주변의 거리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구역을 우리는 버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첩, 그럼 버퍼 레이어는 아닐 거고요. 중첩도 아닐 거고요. 자, 기재 단위도 아니게 돼서 정답은 위상. 이 지금 위도와 경도를 포함하는 능력,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위상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꼭 같이 이해를 해주셔서 이 GIS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5번. 아래 글 상자의 내용 가운데 상권 내 경쟁 관계를 분석할 때 포함해야 할 내용만 모두 고른 것은 자, 보겠습니다. 자, 경쟁 관계를 분석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보는 거죠. 자, 기업, 주변 동종 점포와의 경쟁 관계 분석. 자, 이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주변 동종 점포와의 경쟁 관계 분석하는 건 업태 내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업태 내. 자, 니은, 주변 이종 점포와의 경쟁 구조 분석. 자, 상이한 소매업체인 거죠. 유사 상품을 팔지만 상이한 소매업체다. 그런 거는 업태 간이죠. 업태 간의 경쟁인 거고요. 자, 잠재적 경쟁 구조 분석. 자, 이거 잠재 경쟁 분석이죠. 잠재 경쟁 분석 맞고요. 상권 위계별 경쟁 구조 분식. 자, 요것도 당연히 맞죠. 위계별 경쟁 구조라면 도시의 도심, 부도심, 지역 중심, 지구의 중심, 지구 중심 간 경쟁 관계를 나타내는 요 단어들이 늘 항상 위계별 경쟁 분석에 따라서 나올 거고요. 자, 미음, 주변 동종 점포와의 보완 관계 분석. 자, 요거는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 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권 경쟁 분석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제가 정리를 해 두었으니 잠시 일시 정지해서 읽거나 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번. 넬슨은 소매 점포가 최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8가지 소매 입지 선정 원칙을 제시했다. 다음 중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중요한 문제죠. 이거 시험 문제 진짜 자주 나오죠. 자, 그럼 넬슨의 입지 선정 8원칙 한번 먼저 알아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경합의 최소성. 해당 점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점포의 수가 가장 적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거 맞는 말이죠. 자, 요게 뭐 경쟁 회피성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2번 상권의 잠재력. 자,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차지할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고 점포 개설 비용을 파악하여 분석한 종합정. 수익성이 높은 것을 유리하다. 이것도 우리 맞는 말이다. 상권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양립성. 업종이 같은 점포가 인접해서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해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요게 내용만 보면은 사실은 맞는 말이죠. 자, 근데 이게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자, 업종이 같은 점포가 인접한 게 정확히는 아니죠. 자, 이 양립성, 상호 보완을 하려면은 보완 가능한 점포가 인접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우리가 넥타이를 파는 가게 둘이 같이 있으면은 이제 소비자를 나눠야 되겠죠. 소비자를 나눠 가져야 하는데 넥타이 파는 가게와 셔츠를 파는 가게가 있다. 그러면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를 이제 넬슨 입지 선정의 양립성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고객의 중간 유인 가능성. 자, 고객이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동선의 중간에 위치하여 고객을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입지가 유리하다. 자, 이건 고객 차단 원칙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5번 직접 흡인력. 집재성 점포의 경우 유사한 업종이 서로 한 곳에 입지하여 고객 흡인력을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 요게 맞는 말이죠. 집재성 점포. 집재성 점포라는 말 자체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참, 그쵸?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8원칙 보면은 상권의 잠재력 나왔었고요. 접근 가능성 추가로 있죠. 자, 고객의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 자, 시장 규모, 인구 증가, 소득 증가 등이 이루어져 매출액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양립성 봤었고요. 직접 흡인력도 봤었고, 이 경합의 최소성, 경쟁 회피성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고객 중간 요인. 오늘 말이 많이 꼬이네요. 자, 고객의 중간 유입 가능성. 이게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용지 경제성, 자, 상권의 입지 가격 및 비용 등으로 인한 수익성과 생산성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해서 8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 도식화해서 한번 외워볼게요. 상접성. 자, 상접성이 양집 경고용이다. 상접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양집 경고용이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접성이 양집 경고용이다. 상접성, 양집 경고용 해서 도식화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아파트 단지 상가죠. 일반적 상권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가의 수요층이 단지 내 입주민들로 제한되어 매출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2번 관련 법규에서는 단지 내 상가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렇죠.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건 이제 소비자의, 이제 그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3번 상가의 연면적과 단지 내 세대수를 비교한 세대당 상가 연면적, 상가 면적을 고려해야 안 된다. 자, 이거를 계산하고 이제 단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내용 자주 나오고 있고요. 4번 일반적으로 중소형 평형보다는 높은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단지가 유리하다. 자, 이 내용이 틀렸어요. 반대로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는 중소형 평형이 더 좋다라는 내용 지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 기존 상가에서 업종을 제한하여 신규 점포의 업종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8번 자, 점포가 위치하게 될 건축 용지를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의 형성이나 가로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정답 먼저 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삼면 가로각지, 획지의 삼면의 개통이 되는 다른 가로에 접하여 있는 토지다. 자, 우리 각지라는 거는 도로나 이런 면을 대고 있는 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획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각지는 이면각지부터 시작하고 이면각지, 삼면각지, 사면각지 등으로 불린다는 거.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각지 3개 이상의 가로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접하는 토지로 삼면각지, 사면각지 등으로 설명한다. 자, 틀렸죠? 자, 3면 이상이 아니라 2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2번 획지 여러 가로에 접해 일조와 통풍이 양호하며 출입이 편리하고 광부효과가 좋다. 자, 이거는 우리 각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획지는 뭐냐? 그냥 건축 용지를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을 얘기를 합니다. 즉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를 해야겠죠. 그때 단위가 되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위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토지를 획지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보겠습니다. 각지,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를 할 때 단위가 되는 땅으로 인위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가 구별되는 토지. 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획지에 대한 개념은 이 5번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볼게요. 순획지. 획지에서도 개통이 서로 다른 도로에 면한 것이 아니라 같은 개통의 도로에 면한 각지다. 자, 순획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획지라는 것은 그러면은 뭐냐? 말 그대로 획지예요. 근데 이 획지가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은 각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 순획지는 그냥 획지 그 자체로 딱 하나만 존재를 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각지가 될 확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9번. 임차한 건물에 점포를 개점하거나 폐점할 때는 임차권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어쩌고저쩌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건 외우는 수밖에 없겠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상법의 특별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임대차 보호법은 상법이 아니라, 자, 민법이다. 민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 한번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좀 더. 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자, 최소 1년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자, 기간 안 정했을 때 3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일부 인정한다. 그렇죠. 우리 권리금 존재하죠. 자, 4번 법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는 강행 규정이다. 자, 약자를 보호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5번 상가 건물 외에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깔세를 놓는다.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인데 또 그 임차를 놔요. 그런 걸 우리 깔세라고 얘기를 하죠, 전문용어로. 자, 그런 경우에도 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번 소매점포의 입지 분석에 활용되는 회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회기 분석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회기 분석에 변수들이 있는데 관련성이 낮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기 분석에는 변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정한 어떤 변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변수는 기본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어요. 즉, 독립되어 있다. 이 변수는 웬만하면은 정해져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뭐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거 본데, 자, 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 이 크기를 이제 회귀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회귀 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수라는 거는 독립된 변수라서 영향을 받진 않지만 이 독립 변수에 영향을 주는 종속 변수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보는 게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크면 몸무게가 무겁나? 다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보니까 키 크면 웬만하면 몸무게가 더 나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회귀 분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키와 몸무게 관련성이 낮을수록 회귀 분석이 가능하다. 즉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들이 많아야지 회귀 분석이 더 잘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한번 문제 보면서 또 이해를 해볼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매 점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 소매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영향에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많을 건데 거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변수인지 알아보는데 회귀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번 분석에 포함되는 여러 독립 변수들끼리는 서로 관련성이 높을수록 좋다. 자, 이 독립 변수들끼리는 서로 관련성이 없어야지 회귀 분석이 잘 이루어진다 라는 개념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자, 3번 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에는 상권 내 경쟁 수준이 포함될 수 있다. 자, 이것도 우리 이 변수에는 상권 내 경쟁 수준도 당연히 포함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점포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변수에는 점포의 입지 특성이 포함될 수도 있다. 입지 특성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번 표본이 되는 점포의 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회귀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자, 요거는 회귀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점포를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도 이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신뢰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소매 점포의 입지 조건을 평가할 때 점포의 건물 구조 등 물리적 요인과 관련된 일반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점포 출입구에 단차를 만들어 사람과 물품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좋다. 자, 요게 틀린 내용이에요. 단차는 기본적으로 없는 게 좋다. 왜? 위험하다 라는 내용. 단차는 없는 게 좋다. 웬만하면 없는 게 좋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건축선 후퇴는 타 점포에 비하여 눈에 띄기 어렵게 하므로 가시성의 부적적인 역할을 미친다. 자, 요거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건축선 후퇴라는 거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을 때 이 폭이 보통은 4m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 4m가 안 될 때 요 선으로 해서 여기 이제 건물들이 있겠죠. 그래서 요 선을 이제 우리는 건축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건축선이 후퇴를 하게 되면은 건물들이 더 뒤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눈에 띄기 어렵게 하므로 가시성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자, 점포의 형태가 직사각형에 가까우면 집기나 진화 선반 등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쉽고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점포 형태는 직사각형이 가장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데드 스페이스, 죽은 공간,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이 가장 없는 것이 직사각형 형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4번 건물 너비와 깊이에서 점포의 정면 너비가 깊이보다 넓은 형태가 가시성 확보에 유리하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5번 점포 건물은 시장 규모에 따라 적정한 크기가 있다. 일정 규모 수준을 넘게 되면 규모의 증가도 불구하고 매출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쉽게 말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뭐 고객이 굳이 많이 안 오는 가게인데 점포가 엄청 뒷다리 커요. 그러면은 이게 뭐 매출 증가와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 시장에 적절한 우리 고객 유인되는 그 비율들을 봐서 점포의 크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3번 보겠습니다. 입지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입지 분석 기준은 5가지밖에 없습니다.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홍보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문제 보니까 1번 신뢰성. 신뢰성은 입지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접근성은 고객이 점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인지성은 고객에게 점포의 위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요. 가시성은 점포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호환성은 해당 점포가 다른 업종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홍보성 있죠? 고객에게 어떻게 점포를 홍보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라고 해서 이 입지 분석 기준 5가지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3번 일반적인 권리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두리뭉실한 문제 읽어보면서 풀면 되겠죠? 자, 1번. 시설 권리금은 실내 인테리어 및 장비 및 기물에 대한 권리 금액을 말한다. 자, 이거 맞는 말이죠. 장사해보신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죠. 자, 2번. 단골 고객을 확보하여 상권의 형성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한 대가는 영업 권리금에 해당한다. 그렇죠.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일수록 이 영업 권리금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무형적이죠. 그냥 장사가 잘 되니까 우리 권리금 이 정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영업 권리금에 해당한다. 봐주시면 되겠고요. 3번. 시설 권리금의 경우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은 통상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자, 그렇죠. 우리 시설 권리금을 다 냈는데 당연히 중고 물품들을 우리가 돈 내고 억지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감가상각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3년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4번. 영업 권리금의 경우 평균적인 순수익을 고려하여 계산하기도 한다. 그렇죠. 이거는 총 매출을 보는 게 아니라 순수익을 고려해서 영업 권리금을 설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장사하실 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5번. 영업권리금의 경우 지역 또는 자리권리금이라고 한다. 자, 요거는 틀린 말이죠. 우리 자리권리금이라는 거는 영업권리금과 아예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 자리권리금, 즉 바닥피라고 하는 거죠. 이 가게가 20평이면은 한 평당 뭐 10,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서 20평이니까 20만 원의 자리권리금이 나온다라고 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문 용어로는 바닥피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들이 자리권리금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4번 볼게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도시 A, B의 거리는 30km다. 이때 A시의 인구는 8만 명이고 B시의 인구는 A시의 4배다. 하면 도시 간의 상권 경계는 B시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에 형성되겠는가? 컨버스의 상권 분기점 분석을 계산하라. 자, 시험에 자주 나오죠? 컨버스의 제1법칙입니다. 공식 보면 이래요. 자, 그리고 우리는 Q, 이 상권 분기점의 위치를 구해야겠죠? 자, X로 두고.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거, 우리 기준지역 인구를, 기준지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보면 되는데 마지막에 나와요, 보통. 자, 상권 경계를 B시로 붙으니까 B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B시는 A시의 인구의 4배래요. 자, A시는 8만 명이니까 자, 1 플러스 루트 씌우고, 자, 4배니까 32만 명의 8이죠. 자, 그럼 요거는 4분의 1이고요. 자, 요거를 풀어보면은 1 플러스 2분의 1 되겠고요. 그러면은 2분의 3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거리는 30이었죠. 자, 그러면 30은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3분의 20이다. 그러면 3분의 20이 Q가 되는데, 요러면은 3분의 2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3분의 60이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은 20kg다. 20kg 나와서 정답은 4번 되겠죠. 그래서 기준 지역을 찾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5번 보겠습니다. 특정 지점의 소비자가 어떤 점포를 이용할 확률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수정 허프 모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점포 면적과 점포까지의 이동거리 등 두 변수만으로 소비자들의 점포 선택 확률을 추정한다. 자, 그렇죠. 점포 면적, 규모와 거리를 계산한다. 자, 거리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 실무적 편의를 위해 점포 면적과 이동거리에 대한 민감도를 따로 추정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맞죠? 자, 민감도를 굳이 추정하지 않습니다. 수정 허프 모델은. 자, 그리고 3번. 점포 면적과 이동거리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는 1과 마이너스 2로 고정하여 추정한다. 자, 즉 이 소비자 민감도에서 고려하는 게 수정 허프 모델이다. 요거 2번, 3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 허프 모델에 필요한 민감도는 뭐다? 소비자의 민감도가 필요하다. 소비자의 민감도는 1과 마이너스 2로 고정하여 추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점포 면적과 이동거리 두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들을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허프 모델과 다르다. 자, 똑같죠. 허프 모델과 같은 단점이에요. 수정 허프 모델 둘 다 규모와 거리를 가지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을 반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는 것은 둘이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까지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허프 모델보다 정확도가 낮을 수 있지만 일반화하여 쉽게 적용하고 대략적 계산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즉, 이 허프 모델을 수정하면서 뭐가 좋아졌냐?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더 쉽고 대략적 계산을 더 용이하게 한 장점이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목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3과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